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요, 주요 조간신문에 실린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날씨가 덥습니다. 유례 없는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 농축수산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강원도 평창의 한 배추밭인데 타는 듯한 열기에 잎이 녹아버린 배추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그나마 멀쩡한 배추를 골라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하와이로 돌아온 한국전쟁 전사한 미군 유해 55구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예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실종 전사자들이 가족의 희망에 시작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대법관 14명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인데 이 14명 중 8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8명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채워졌고 여성 대법관은 보시다시피 역대 최다인 4명이 됐습니다. 사법 권력의 교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평입니다. 중앙일보 만평 보겠습니다. 법원이요,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를 했는데 대법원이나 판사 관련 영장은 또다시 기각을 했습니다. 제19를 감싸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다음 만평입니다. 한국일보 만평인데요. 지금 폭염이 계속되는데 지금 이와 관련한 대책을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가을에나 이게 법안이 통과되어서 실질적으로 좀 적용되는 거 아니냐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도 그렇고요. 정치권도 이 문제를 좀 빨리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5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빈 더불어민주당 여성위 부위원장,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권성주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 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요, 국방부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최종안을 국방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상 해체하는 거다라는 데인데 자세한 내용 좀 뒤에 보겠습니다. 기무사 인력의 30%를 감축하고 동향 파악하는 거를 폐지하기로 한다는 겁니다. 서울 등 광역시도 11곳에 60단위 기무부대를 전면 폐지하고 대통령 독대 보고 금지 등 과감한 구조개혁을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윤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직, 명칭, 운영 이 세 가지를 바꾸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명칭을 바꾸는 거는 몇 차례 봤죠. 조직과 운영은 이렇게 자세하게 공개를 한 적은 없었어요. 저는 주목을 했던 건 그러나 대통령령과 기무사령이라는 지금까지 기무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 이걸 아예 없애고 새롭게 제정한다. 저는 이거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앞으로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 월권, 탈법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바로 이런 그동안의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대통령령이나 기무사령 이걸 없애는 이게 앞으로 상당히 상징적이지 않을까. 중요한 건 사실 기무사라는 게 군내 보안 방첩 이게 본연의 역할이잖아요. 예. 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좌하는 사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게 정부에 대한 그 전복 행위에 대한 이 감지. 쉽게 말하면 군내 쿠데타 예방, 방지 예. 이런 거를 위한 활동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본연의 역할만으로 줄어들면 되는 거다 이거죠. 이 본연의 역할 이외에 민간 영역까지 지금까지 관여를 했던 게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건데 이제 그걸 차단하기 위한 거니까. 예. 사실 이게 이제 복수안을 올린 건데 청와대에서 국방부가 어떤 안을 택해서 청와대에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인데 지금 아마 국민의 눈에는 기무사가 사실상 해체되는 거다 이렇게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각 당에서 나오셨는데 또 입장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빈 부위원장부터.
네, 이 기무개혁 TF 권고안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제 세 가지형으로 복수안이 이제 발표가 되었지만은 예. 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이 기무사가 어떻게 이렇게 비대해진 권력을 가지고 이 개헌 문건이라는 정말 사상 초유의 이런 내란음모 사건 그 문건을 작성할 수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무사가 이제까지 쥐었던 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정보력입니다. 그 군내의 모든 그것들에 이제 도청과 감청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을 방첩 보안 방첩 이런 예. 임무라는 것을 임명하에 이렇게 지낼 수 있었는데 이 정보력과 그리고 바로 이제 권력에 가장 가까이 가는 국군 특수권자와 그 직보 독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번에 그 TF 권고안을 보면 이것 두 개를 모두 금지하는 보안 방첩의 이유가 있을 때에만 뭐 감청이나 이런 그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예. 그리고 그 독대를 금지하는 것을 권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기무사의 사실상 이제 팔다리를 다 자르고자 하는 그런 그 TF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요. 이 기무사 개혁이 어떻게 이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예. 이 개헌 문건인데 이 개헌 문건은 누군가가 이 기무사 TF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이용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누구인지를 밝혀서 예.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이제 밝혀서 그것들을 조사해 나가거나 그 알겠습니다. 책임자에 대한 예. 처벌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엔 기무사 그 문건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이번에는 좀 이 개혁안에 대해서만 좀 평가를 해볼까요? 예. 뭐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모든 기무사 개혁은 기무사 문건으로 시작을 하는데 예. 기무사 문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작성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이 정치 관여를 금지해야 된다. 민간인 사찰을 금지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현재도 불법인 거고요. 그 불법을 제대로 해오지 않은 기무사,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처벌이라든지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 기무사에 대한 적정한 공과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연 국민들이 이 적정한 공과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큼 국민들이 알고 있느냐? 저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스럽습니다. 예. 지금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것은 오로지 기무사 문건 때문인데 기무사 문건 하나 가지고 마치 기무사가 모든 악의 권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기무사가 본래부터 해왔던 어떤 방첩 업무라든지 보안 업무 여기에서 적정한 역할을 해왔는가? 즉 긍정적인 역할을 기여해 왔는가에 대한 적정한 평가 없이 무조건 잘못되는 거 하나만 끄집어내서 악의 권원으로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사전에 이 기무사 그동안 한 역할에 대해서 공과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적정하게 해야 된다. 그거 없이 몰아치기식으로 어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선주 전 대변인께서는요? 네, 일단 그 어저께 나왔던 세 가지 안, 지금 가장 유력시 되는 것이 사령부 존치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 독대 등의 이런 정치 행위를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가장 유력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원래 기무사의 본연의 목적인 그 보안과 방첩 역할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나 그렇지만 실질적인 해체 수준을 밟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정말 지금까지 그 기무사의 본연의 역할이었던 방첩과 보안 역할을 그대로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이른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목욕물을 버리려고 하다가 아이까지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기무사에 대한 개혁 이런 거는 좋지만 정말 이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의 이 기무사의 본연의 역할은 예.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금 부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이 문건 문제로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문건이 정말 이 촛불 집회와 그리고 태극기 부대 이것이 치열하게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이 경찰 공권력이 제안을 보였을 때 어떤 그 대안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특별조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문건의 실체와 이게 정말 실행 계획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또 야 이게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우리 그 촛불 집회가 정말 이 평화스러운 세계적으로도 존망받았던 그런 집회였지 않습니까? 그런 평화적인 분위기에서도 이렇게 군대가 이런 기획을 했단 말이야라는 거에서 좀 놀라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역사에 가지고 있었던 5.16, 12.12 이런 군 쿠데타의 기억을 우리 국민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이 문건에 대한 그 조사가 다 끝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말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나온 이란 사령부 체제 유지하는 안은 실질적 해체 방안이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좀 부족하다고 예, 부족합니다. 예. 마치 그 친위 쿠데타를 하듯이 개헌 문건을 작성했던 것이 공과 과 중에 다른 공과 중에 하나인 것처럼 평가하는 태도 자체가 저는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중앙정보부까지 해체하고 본인들이 역할을 대신하는 방식의 계획들을 세웠단 말이죠. 예. 이거는 친위 쿠데타를 기획한 거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이거는 이 하나만으로도 물론 기무개혁은 이 개헌 문건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국방개혁의 핵심 축이 기무개혁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개헌 문건까지 나와서 촉발이 됐는데 사실은 이거는 원 오브 댐 공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친위 쿠데타 개헌 문건을 이런 방식으로 작성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예. 해체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공과 과를 공평하게 놓고 따져봐야 한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민들 여론에 밀려서 기무개혁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지만 내심 기무사 개혁 반대하는 입장이지 않은가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정말 해체에 준하게 하려면 국방부 본부 체제로 변경하거나 외청 형태로 가는 방안을 중심으로 해야 그 앞뒤가 맞는다. 그런 예, 아까 권선주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이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바로잡아 드리면요. 아까 이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기무사의 역할을 잘 생각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는 맞고 그리고 북한의 이제 그 위협에 대해서는 기무사가 아닌 국정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경환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무사를 몰아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는데 그게 국방부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방부에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저는 이런 기무사의 월권과 그리고 권력 남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네. 예,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을 지금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무사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무사를 아의 고뇌로 봤을 때 그래서 아의 고뇌를 보고 전체를 해체한다는 수준으로 가게 되면 국민에게 투명하게 그 기무사 역할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시각했으면 그 군을 개혁하려고 했을 때는 그 계획의 저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정의당 이쪽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개혁이 반대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무사 처음에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정치관이라든지 민간 사찰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대한다고 그래요. 그건 법이 이미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바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무사의 어떤 방첩, 보안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국정에서 하면 된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왜 기무사에서 그걸 해왔겠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국정에서도 그 방첩 보안 활동을 해오고 기무사도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군대 내부의 그것이 보안 방첩 지금 활동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안보적인 환경이 나아졌길래 뭐가 바뀌었길래 그렇게 이제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그런 거야말로 근거 없는 이상주의가 아닌가. 군대 국민들, 내부의 잠시만요. 홍장식 총장님까지 합격. 예, 그러겠습니다. 한 분씩 두 번씩 다 네,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요, 기무사가 어떻게 군대에서 군인들의 사기를, 다른 부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지 실천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군대 사기를 걱정하신다면 기무사 해체해야 되고요. 두 번째, 기무사 역할 공과평가하자고 하시잖아요. 역사 속에서 기무사 역할 공과평가 안 됐습니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쿠데타 일으켰습니다. 그 뒤에 노태우 대통령도 보안사 출신이고요. 이게 이미 역사 속에서 공과평가가 다 돼 있었던 것을 다시 공과평가하자고 하는 얘기가 기무사 개혁에 반대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지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시청자분들이 대략적으로 아셨을 판단하실 것 같아요. 겁니다.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리비아 피랍 국민 구출에 최선을 다하라. 윤님 지금 휴가 중인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이 피납된 거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건 오래됐죠. 그러나 이런 피랍 사건은 사실 언론에 엠바고, 다시 말하면 보도를 좀 유예해달라 어느 시점까지 요청을 하거든요. 당사자의 안위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이나 또는 뭐 관련 관련자들을 파견하는 시간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예. 이번의 경우도 대통령이 구출 지시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언론의 보도를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개가 됐는데 사실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는 건 뭐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죠. 예.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실제로 나중에 정말 구출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직 납치를 해간 쪽에서 구체적인 협상 조건 이런 것들을 아직 얼마나 어떤 식으로 제출을 했는지 제시를 했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게 아마 핵심이 될 텐데 우리 국민 모두에게 김선일 씨의 피납 이후에 아까운 희생 그게 사실 아주 아픈 그렇죠. 아픈 트라우마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잠시 후 다루시겠지만 우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예.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도 뭐 상당히 뭐 표현을 너무 뭐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했다 그래서 비판을 하기는 하는데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본질에서 조금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은 이 필압된 우리 국민을 어떻게 구해내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거를 윤 의원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기자 논설해 주시니까 사막 침묵에 귀를 기울인다. 타들어가는 목마름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이제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나 봐요. 이 표현 자체를 어떻게 좀 글쎄, 그걸 뭐 제가 보기에 굳이 비판적으로 보자면 그럴 수 있지만 그 뭐 어찌 보면 이 절박함을 뭐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걸 그 자체만으로 비판을 하는 거는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납치된 자국민을 구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 맞습니다. 그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 자국민의 생명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지난 6일 날 이제 피랍된 3명 중에서 이제 한 분이 한국인인 것으로 밝혀졌고, 지금 이제 청해부대가 예. 파견이 되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 뭐 언론 발표가 늦어졌던 것은 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요구 조건에 합당하는 대응하는 뭐 관련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관련 국가들과의 뭐 논의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아직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개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 저희 이제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한 23명의 한국인들이 피랍되어서 한 39일 만에 전원 석방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협상 과정에서는 2분이 이제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였지만은 우리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들과 협상을 해서 들어줬던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도 무엇보다 한국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휴가 중에 다음 주 초면에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합니다. 일단 청와대 비서관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비서관 인선뿐만 아니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중앙일보 단독 기사이긴 합니다. 협치 관련해가지고 박선수 의원을 환경장관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뭐 송영무 장관도 있겠지만 지금 인사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쏟아진다는 거는 이게 아무래도 정치권의 관심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어쨌든 뭐 협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연정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다른 야당의 인사를 기각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의도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어떤 그동안 해왔던 청와대의 독주라든지 야당 무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의 일각의 반성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는 보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거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정권은 책임 정치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한 정권을 잡게 되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정권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국민의 눈치만 본다든지 야당의 눈치만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본인들의 어떤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그대로 유지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 정치에 어떤 반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한 명만 어떤 뭐 이렇게 넣었을 때 어떤 협치의 본질에 해당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좀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네. 혹시나 뭐 어떤 보여주기식 그건 아니겠지만 보여주기식처럼 한 명만 끼워 넣어서 어떤
한 16원 보내고 실제로 협치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협치에 이르지 않는 본인들의 목적에 이루지 않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걱정도 한번 해봅니다. 그게 지금 나오는 인물이 바른미래당 지금 소속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참 안타깝고 씁쓸했던 것이 안타깝고 씁쓸. 네,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부 사정을 모르시는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면 바른미래당 소속의 의원에게 이제 어떤 협치의 신호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박선숙 의원님이라는 분은 지금 저희 당에서 거의 이제 회의 참가하거나 이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뭔가 카운팅을 할 때도 사실상 좀 제외를 하고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저희 당 활동은 지금 거의 안 하는 상태이시거든요. 당정만 바른미래당을 네, 지금 뭐 그러신데 뭐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이제 당 내부의 어떤 논의 구조라든가 이런 걸 관여를 안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야당에 얼마나 인재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정말 이분밖에 없었는지 굳이 이분을 꼭 찍어서 하시는 것이 이거 빼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진정한 협치의 자세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왜 하필 한 분을 꼭 이분으로 했어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은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청와대 인선 단행 관련해서도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출범을 하시면서 일자리 대통령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는 청와대밖에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와대가 사상 최고의 그 비용이 예산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약 900억이 지금 적용이 될 만큼 최대로 비대해진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시작을 할 때 국무총리 중심의 내각 중심제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지만 지금 내각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장관들이 보이질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 비서관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진 않지 않습니까? 정부 부처를 이용을 해야죠. 주무부처를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경제 규모로 우리보다 12배나 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백악관에 저희보다 70명이나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보다 저희 비서진들이 70명이나 더 많은 규모거든요. 이게 과연 적절한 처신인가? 이건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묘수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선숙 의원이 뭐 두루두루 관계가 좋아서 묘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바둑에서도 묘수 찾다가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그 환경부 장관 카드에서 박선숙 의원을 고려하면서 뭐 사람 간의 관계, 정당 간의 관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협치나 연정은 사람 한 명 내각으로 들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연결고리를 어떻게 잡느냐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독일의 3인당과 녹색당, 기민당과 기사연 같은 경우 연정하거나 협치할 때 책이 한 권입니다. 어떤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런데 박선숙 의원이 환경부 장관으로 거론되면서 소위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박선숙 의원 의견이 뭔지 또는 원전 정책에 대해서 박선숙 의원의 의견은 뭔지 또 바른미래당의 의견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 첫 단계조차 거치지 않고 두루두루 만족시킬 만한 사람 관계로 봤을 때 내각에서 인선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접근하는 것은 협치와 연정에 접근하는 기본 접근법 자체에 좀 출발점을 달리해야 된다. 접근법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협치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신 총장 지적에 100번 동의하는데요. 사실 이 한 분을 데려간다. 물론 상징성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만 현재 정치 국면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굳이 이 한 분을 데려간다고 해서 야당과의 관계가 원활해지는 측면 생기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저는 개각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왜 그 장관을 바꿔야 되는지를 국민이 납득을 해야 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국면 전환용. 적당히 때가 됐으니까 그냥 바꾼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는 없을 거라고 봐요. 환경부 장관을 지금 바꾼다면 왜 바꾸는지. 이를테면 폐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한때 민심이 상당히 들끓었잖아요. 그렇죠. 환경부가 제대로 주무부처가 역할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환경부 장관 교체론에 많은 국민이 아마 공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또 수그러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교체 요인이 없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사실 이 국민의 생활과 연결이 되는 정책의 커다란 오류나 아니면 뭐 미비함을 보였다든지 이런 경우는 장관을 바꾸는 게 타당성을 얻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장관이든 간에 예. 이 바꾼다는 이유가 별로 그렇게 납득이 안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개인 누구 하나 물론 박선숙 전 환경부 차관을 거친 박선숙 의원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 개인만 빼간다 이런 아마 지적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권선주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청와대 역대 최대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서 역대 정말 최대 예산이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몇 천만 원짜리 침대, 운동기구 뭐 이런 것들에 그리고 뭐 도청 감청 장치까지 이러한 것들을 청와대 예산을 썼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떻습니까? 생필품조차도 이제 본인의 돈으로 구입하겠다라고 해서 개인 사비를 써서 국민 세금의 낭비를 줄이겠다고 하시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는 좀 방향성이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서관 순대 역대 최대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제 몇 자리 신설이 되긴 했습니다만 반대로 몇 자리는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비서관의 수는 결국엔 같은 거라서 그것도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따져봐야 되겠네. 예, 그리고 또 이제 협치 관련 말씀하셨는데 협치 참 어렵죠. 근데 이 협치 카드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까지 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축, 뭐 공정경제, 일자리 주도 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 이게 세 가지 축이 골고루 잘 굴러가야 하는데 최저임금은 공약대로 이제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나머지 두 개가 따라오지 못해서 그런 거였잖아요. 소상공인의 문제도 바로 국회에서 그 민생 입법 같은 것이 통과되지 못해서 한 거였는데 바로 국회에서 이제 야당이 뭐 법안을 볼모로 삼던지 지난번에 드루킹 같은 경우에도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아서 2달 동안 국회를 쉬면서까지 드루킹 특검을 받아내고 그래서 이것들을 민생 문제를 국회에서 바로 야당 정치인들이 정쟁의 수단으로만 활용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 협치 카드를 이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저희가 잘잘못은 따져봐야 되겠죠. 한 분을 모시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저는 그거에 앞서서 국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그런 한마음 한뜻으로 국회가 스스로 먼저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지금 구조가 여당이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야당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힘들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의견을 좀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특검이 전방위 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킹크랩을 씌워냈는데 김경수 지사가 참석을 했느냐 말았느냐. 예. 예. 그 시점을 지금 따지는 게 2006년 11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드루킹 김 씨의 추가 증언, 그 이전에 경찰과 검찰에서 했던 증언과 조금 더 달라진 내용, 예. 그 대목을 아마 지금 특검에서는 확보를 한 것 같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아마 어저께 경남도지사의 관사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죠. 지금 중요한 거는 당시에 김경수 지사가 당시에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또 그런 거를 보고 그 매개로 보다 구체적인 이를테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 여론 조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의를 했느냐 그거일 텐데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특검은 아마 확실한 증거를 입증해내는 증거를 찾아낸 증거를 가지고 혐의를 입증해내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어저께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한쪽에서는 뭐 김 지사가 어제 휴가 때문에 자리를 비웠는데도 했다. 예. 그것 때문에 뭐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냐, 뭐 망신 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비판도 했나 보던데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이제 뭔가 찾았다는 거를 아마 보여주는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이 꽤 여러 곳에서 있었는데 일단 좀 영상을 보고요. 좀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저 김경수 지사 확보하셨나요? 지금 어떤 거 압수해가신 건가요? 김경수 지사 비서 컴퓨터 확보하신 거 맞는 건가요? 압수색 되게 오래 걸리셨는데 어떤 거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 가서도 PC를 가져왔는데 이미 그 안에 내용이 다 삭제돼 있어서 이경화 부대변인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나 봐요. 예, 뭐 당연히 경찰 수사팀에서 예. 이거는 뭐 직무유기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수색의 1, 2, 3, 4가 첫 번째가 당연히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인데 예. 가장 쉬운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경수 지사가 뭐 임의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예. 그 휴대전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뭐 그 부분을 다 지워줄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이미 제출한 것은 뭐 좋은 일이긴 한데 어쨌든 그거를 사전에 그 휴대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김경수 지사 국회의원 시절에 있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범죄 자체를 가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지 못했다. 실제로 이러한 어떤 경찰 수사에서의 잘못된 점은 과거에 너름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예. 실제적으로 존재하던 증거물들을 제대로 회수도 못했다는 것. 이번에 특검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특검에 의해서 수많은 USB와 어떤 휴대폰들, 공공 휴대폰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분들 실제적으로 여러 차례 걸쳐서 압수를 했으면서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단순 직무유기인지 혹은 뭐 어떤 살아있는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지금 당장은 이 김경수 내지는 어떤 그 드루킹 세력에 대한 어떤 수사에 집중하고 나중에는 과거 제대로 수사를 못했던 수사팀에 대한 어떤 검증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직원 얘기가요. 성완종 게이트에 연루된 홍준표 전 지사 재직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압수수색을 김 지사가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 것은 유감이다. 김빈희 위원장께서는 이 말을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뭐 부장관님의 말은 그것보다는 저는 네. 김경수 지사의 말씀이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경수 지사가 의원직을 내려놓고 특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검까지 내려놓고 나서 특검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되었고요. 시종일관 김 지사는 특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검찰도 자진 출두하였고요. 특검이 시작되고 나서도 내가 가장 먼저 특검을 요구했고 언제든지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네. 다만 저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사건의 본질. 드루킹 일당이 두 가지의 이제 의혹을 받은 거죠. 매크로 사용이 가부 그것이 어느 정도 다른 것에 여론 조작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권에 어떤 사람과 얼마나 유착이 되었는가에 대한 그 두 가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안타까운 노회찬 전 의원님도 사례도 계시지만 드루킹 일당은 수시로 자신들이 접촉했다가 거절받은 정치인들에게 앙심을 품고 이들에게 복수할 궁리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압수수색을 한 이유도요. 사실 이 킹크랩 시연을 김경수 지사가 봤다고 드루킹 일당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특검이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전에 앞서서 이미 영장 심사에서 기각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소명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김경수 지사가요. 저는 이번에도 드루킹 일당은 어떻게든 김경수 지사에게 앙심을 품고 같이 공범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 저 의도였고 본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증거를 조금씩 뭐 USB도 얼마 전 64기가가 발견된 것도 다른 회원이 갖고 있다가 제출한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하나하나씩 할 것이고 저는 결론적으로는 김경수 지사에게 나올 것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대표는 왜 한숨 쉬세요? 좀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당선을 시킨 자당의 도지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근데 지금 뭐 이제 와서 뭐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도청 사무실을 왜 압수수색하느냐?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특검을 협조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선거 전에 특검은 있지도 않았고 지금 전에 이제 우리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전에 있었던 그 경찰 조사가 얼마나 이게 정말 부실수사였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목격자를 찾는 것과 CCTV 확보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인데 그것조차 안 했습니다. 그것조차 안 해서 이제 특검이 시작이 되고 그 현장에 가서 봤더니 USB가 대거나 하고 핸드폰이 대거나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경수 현 지사는 맨 처음에 이 드루킹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할 때부터 거짓말을 계속해왔습니다. 나는 이거를 뭐 쌍방의 어떤 대화가 있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냥 계속 듣기만 했다. 이렇게 시작된 그 진술이 계속해서 변화오고 거짓으로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번에 나온 자료를 보면 이 김경수 지사가 이 드루킹에게 뭐까지 요구를 했냐면 대선 공약까지 요구를 했어요. 대선 공약에 재벌 개혁하고 그리고 개성공단 2천만 평에 대한 그 공약에 대해서 막 촉구를 했습니다. 그냥 뭐 있으면 줘보세요 이게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된 거 있으면 러프한 상태라도 주세요. 이게 얼마만큼 의지를 했고 의존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그렇게 뭐 매크로 기술적인 문제에 뭐 극한해야 된다. 뭐 언론에 이거는 진짜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객관적이고 좀 거리를 둬서 특검이 정말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도록 좀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걸 계속해서 숨기려고 계속해서 거짓을 하다가 이게 점점 커졌던 것이거든요. 맨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으면 이게 탄핵 사태까지 갔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권성주 전 대변인 말씀하시는 건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비판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법적인 혐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미 거짓 이거는 진술을 지금 댓글을 조작하는데 김경수 지사가 관여했느냐 여부가 핵심 아닙니까? 관여를 했다는 것은 이미 대부분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민주당에서 뭐 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이 자꾸만 이 죄가 없는데 특검이 무리해서 수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정말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처음부터 시정을 가진 계속해서 거짓 발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다 국민들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어제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쇼잉입니다. 압수수색 하려고 했으면 6월 달에 특검 시작했는데 6월 달에 시작하자마자 했어야죠. 8월 25일 날 60일 기한이 끝나니까 지금 특검이 무리하게 쇼잉하고 여론을 자꾸 간보게 하는 방식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한다거나 어떤 측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흘려서 계속해서 여론 떠보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서 정의당과 관련된 근거 없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도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수사하려면 제대로 해라. 쇼잉하지 말고 간보기 하지 말고 저는 수사 제대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전에 이미 경찰들이 수사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국회에서 특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 얘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현재 특검이 수사에 집중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 둘 중에 한 분만 들을게요. 한 분만. 질문이어서 짧게만 질문하면 안 될까요? 변호사 출신이시라서 방금 뭐 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압수수색했으면 됐을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기존의 경찰 수사가 부실 수사라는 것도 다 아는 상황에서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압수수색이 가능한 건가요? 영장 발부가 됩니까? 영장 발부가 왜 안 됩니까? 특검이 6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돼야지 그게 영장에 받아들여지는 거 아닌가요? 압수수색 제대로 못해 경찰이 압수수색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면서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 압수수색하면 되죠. 8월 25일 날 특검 기한 끝나니까 이제 와서 일하는 척하고 여론 떠보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각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특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뭐 영장 초기로 발부될 수 있지만 발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이 처음에 발부 안 된 거고요. 할 수 있든 안 했는지는 그런 특검이 판단하는 문제긴 한데 사실 관련 사람을 먼저 조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고 나서 피해자의 본질에 다가가는 건 맞고요. 그래서 변호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본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도 처음에 지금 늦게 압수수색함으로써 김경수 지사의 하드디스크가 없어졌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경찰의 과거 수사를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특검 수사에 대해서 집중해라는 말은 제가 했었고요. 또 여론 떠보기, 피의사실 공표, 망신주기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정말 역사는 아이러니고 계속 돌아가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야권 인사에 대한 현 정권의 검찰의 조사했을 때 야권이 했던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그 이야기 할 때 조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기울여 들었으면 야권에 대해서 들었으면 아마 그런 이야기 안 할 거라 보여집니다. 그 이야기 할 때 누구보다도 심하게 망신 주기가 아니라 이 돈 떠보기도 아니고 사실 공포도 아니고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노회찬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가서 떳떳하게 죄를 지었으면 사실대로 밝히고 죄값을 치르는 게 원칙이다 하는 그대로 가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김경수 지사는 말을 바꿔왔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구체적인 말을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역시 그 여당의 이야기는 잘못된 거 아닌가.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 아닌데. 이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정리를. 그러니까 보면 김경수 지사가 계속 말을 바꾸는 줄 오해하실 수 있을 안 것 같습니다. 바꿨나요? 어저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을 때 특검 관계자가 한 얘기는요. 그러니까 2016년 11월에 참석 여부를 찾아내기 위해서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김 지사의 일정을 관리하는 여비소의 컴퓨터, 그렇죠. 라고 적시를 했어요. 그 부분을 확보를 했는지가 아마 핵심일 것 같고, 사용하던 휴대폰도 자진해서 제출을 했다 그러는데, 2016년 언저리에 썼던 휴대폰을 제출을 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아직 확인을 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피의 사실 공표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김경수 지사는 지금 피의자로 소환이 될 예정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김경수 지사가 어느 단계까지 감추려고 하는지, 어느 단계까지 거짓을 하려고 하는지 이거는 뭐 왈가왈부 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다음 주에 피의자로 소환이 된다면 특검이 칼을 뺀 건 뭐 분명한 거니까 그 부분을 보고 나서 평가를 해도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면 사회 기사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돈스코 이후 관련해가지고요. 경찰이 수사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범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기로 실형을 받고 또 사기치고 도피를 해서 가명 쓰고 베트남 등에서 7년째 은신 중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전형적인 다단계 투자 사기 의혹이 짙고 있습니다. 윤정호 의원, 처음에 150조 운운할 때부터 약간 좀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의 어찌됐든 국민을 상대로 하는 조금은 근거가 희박한, 근거가 부족한 얘기와 더 중요한 거는 투자금을 끌어들였잖아요. 그랬죠. 예, 금괴 판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다른 업체라고는 하지만 가상화폐와 연계해서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정말 우리 사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통했을까? 예. 그 점이 저는 좀 더 개탄스러워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지금 얘기한 사기 혐의가 있다면 이건 일벌백결해야죠. 그래야 이런 비슷한 황당한 사기가 그렇죠. 재현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신장식 총장님도 변호사시고 이경환 부위원장 변호사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경찰 서울청 올라왔나 봐요. 이게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강도 있게? 네, 당연히 그렇죠. 규모 자체가 일선 경찰서하고 서울지방경찰청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축적되어 있는 수사 역량 자체도 다릅니다. 이미 수사 개개인의 역량 자체도 다르고요. 그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범위도 다릅니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시내는 전체는 기본이고 실제로는 전국을 상대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는 자체는 이 사안의 중대성과 지금 일선 경찰서 하나로서는 하기 힘들다. 쉽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과거 예를 들어서 일선 지검에서 했던 걸 갖다 중앙수사부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신장식 총장님 피해자가 그렇게 많고 전국적으로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피해자가 많고 그리고 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변경을 했단 말이죠. 예. 이게 대형 사기 사건, 금융 사기 사건, 이걸 주로 이렇게 보는 관할을 하는 곳이에요. 이래서 일단 이 대형 금융 사기 사건으로 그 사건의 성격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국적으로 벌어진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큰 규모에서 더 큰 피해가 있는지까지를 살펴서 수사를 확대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가 BMW 얘기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불타는 것 같습니다. 왜 도대체
한국에서만 이러는 것이냐 의구심이 좀 확산이 되는데 국토부는 원인 규명에 10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하니까는 이게 너무 늦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국토부가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조금 더 규명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판매 중지 명령도 필요한 게 아닐까. 불안감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한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BMW가 생산한 여러 차종 중에서 특정 차종만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에도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예. 그건 뭐 법적인 근거를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어제는 또 BMW의 또 다른 차종인 미니라는 작은 차도 또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 이거는 굉장히 불안감이 지금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꼭 이거는 차를 지금 BMW 차종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걸 타고 다니는 당사자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단계를 지금은 뛰어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정부에 의해서 좀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민부 의원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왜 10개월이나 걸릴까? 환경부 같은 데하고 연계를 하면은 좀 더 빠를 수 있지 않느냐고 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보다 명확하고 자세한 그리고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10개월이 걸리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원인 규명이 10개월 걸려서 그럼 조치가 10개월 걸리는 거냐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다른 생각이라고 다른 방향이라고 보고요. 일단 BMW에서도 리콜 전 그 기종에 대해서 그 문제가 되는 기종을 점차 확대를 하면서 리콜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국토부에도 여기에 관련해서 아까 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폭염 때문에 또 이게 이제 정확한 문제가 그 한 부품이 가스를 이제 연료를 소각하고 난 후에 그 가스가 이제 냉각이 돼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뜨거운 상태로 배출이 계속되면서 거기에 불이 붙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폭염에 더욱더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지 않았냐 하는 전문가들의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BMW와 국토부 그리고 이제 관련 단체에서는 여기에 선 조치 그리고 후 규명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뭐 그 후속 조치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한 기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의 중고차 인기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가격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알때다 싶어가지고 더 산다는 얘기인데 수입차, 그러니까 BMW가 워낙 뭐 명품차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고차 수요가 줄고 있지는 않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실종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 익사로 추정이 된다. 타살 흔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도 참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이정환 일단 이게 과학적으로 보여지고 검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수긍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밝혀진 부분은 부검을 통해서 그 익사를 추정이 되고 타살 흔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한 부검을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제 뭐 폐 검사를 맡겼다고는 하긴 하는데 부검을 또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뭐 저는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그 결과에서도 지난번 뭐 강진 사고처럼 구체적인 다른 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익사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국민의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그 시체 자체가 북동쪽에서 서남쪽까지 올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좀 근거를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밝힐 필요는 있다고 보고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는 잘 말은 안 되지만 좀 특이한 상황을 가미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뭐 누구의 어떤 살인보다는 익사에 가까울 않을까라는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예, 뭐 날씨나 표류 자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자체가 아직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뭐 있어 보입니다. 예. 홍준표 전 지사 관련해가지고 표지석이 좀 논란이 됐었죠. 이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박진아 아나운서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채무 제로 기념 표지석이 옮겨졌습니다.
원래는 경남도청 정문 화단에 있는 조형물 앞에 있었는데요. 경남도청 공원의 연못 주변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표지석이 옮겨지게 된 배경엔 경남도와 시민단체 사이에 공방이 있는데요. 과거 홍 전 대표는 경남도지사였죠. 2016년 6월 경남도는 홍 지사의 취임 이후 3년 6개월 만에 경남도 빚을 모두 다 갚았다며 이를 기념해 경남도청에 기념나무를 심고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심은 나무가 얼마 지나지 않아 말라 죽었는데요. 이에 교체를 해봤지만 이후에도 여러 차례 상황은 같았습니다. 결국 경남도는 올해 6월 27일 이 나무를 철거하고 표지석만 그대로 남겨뒀는데요. 그런데 이를 본 한 시민단체가 이 표지석도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대표의 채무제로는 사기였다며 표지석을 땅에 파묻었는데요. 하지만 경남도는 그 다음 날 이 땅에 묻힌 표지석을 원상복구시켰습니다. 예산을 들인 공용물이기도 하고 현 김경수 경남지사의 소신과도 배치되는 행위로 봤기 때문인데요. 경남도 인수위는 시민단체가 표지석을 일방적으로 훼손한 건 실로 유감이다 이렇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상황을 바라봤을 홍 전 대표.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시작했다 한참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각 당의 사정 기사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당권 3명이요. 처음으로 방송 토론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토론회를 보면은 누가 좀 앞서고 있구나, 뒤지고 있구나를 좀 알 수가 있는데 김진표, 송영길 후보가 이해찬 후보의 맹공을 거뒀는데 합심으로 맹공을 거뒀다. 김빈부 위원님, 일단 좀 이해찬 후보가 앞서는 형국인가 봐요. 견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이제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예.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고 저희가 전당대회 초반기입니다. 오늘 이제 제주에서부터 내일 광주, 전남, 충청, 세종까지 이렇게 전당대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직 각 후보의 이제 인지도라든지 뭐 기타 이제 개인의 파워라든지 이제까지의 그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존한 조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로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에 기여하고 민주당의 위기를 돌파할 당대표가 필요할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부와의 소통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 협치, 뭐 정무적인 감각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경제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이해나 전략적 사고도 같이 겸비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당이 권리당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예. 당에 대한 요구나 이러한 그 기대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당대표이니만큼 민주당을 현대화시키고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게 당권을 당원에게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리고 당원들이 전폭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당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당원들이 80%던가요? 지금 대의원이 45% 네. 그리고 권리당원이 40% 그래서 이렇게 85%의 85%?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윤중호 의원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한번 보면은 지금 민주당 지지층을 따로 떼서 보니까 이해찬 후보가 좀 많이 앞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지도 측면에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의 총리라는 거 그리고 다선 의원이라는 거 그런 점에서 이해찬 의원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권리당원들에게도 아마 조사한 결과가 아직 공표는 안 됐습니다만 비슷한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권리당원이 70만 명 가까이 되니까 그 70만 명의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들도 지금 일반인들의 인지하고 비슷한 양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방금 우리 김빈부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40%, 45% 그다음에 여론조사 15%라면 대의원 한 표와 권리당원 한 표가 등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차등이 있는 거죠. 예. 권리당원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권리당원은 한 70만 명 되면은 대의원은 한 2만 명 정도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아마 변수가 생기긴 할 텐데 뭐 제3자로서 제가 관전평을 하자면 예. 이번에 민주당의 대표는 아마 표심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생각은 관리자로서의 대표가 필요하냐 아니면 정말 실권을 갖고 다음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지는 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냐 예. 이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위원장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희 시대를 넘는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뽑았습니다. 경제 해법 찾기에 전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국가는 안보와 복지를 하는 것이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 부대변인이 박정희 시대를 뛰어넘는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계속 좀 거론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과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과를 정확하게 평가하자는 차원이고 특히 공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쨌든 어려운 시절에 그 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기초를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공을 평가하되 그 부분이 과가 있다면 그 과를 뛰어넘어서 더 나은 성장을 가자.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성장의 담론들이 많이 나오지만 포용적 성장, 현 정권도 지금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을 쓰긴 쓰던데 그 성장 자체는 과거에 뭐 우리 당이 여당일 때도 썼던 말이거든요. 예. 실제로 그 성장의 하나의 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용적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아마 지난번 그 박정희 시대의 성장을 뛰어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박정희 시대의 어떤 성장을 또 받아들여야 된다. 예.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제가 윤경호 의원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김병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지만 경제에 조금 전문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몇 가지 포인트를 사실 경제로 접근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국가주의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국가주의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중고 고교에서의 음료, 자판기 음료 판매 뭐 허용 여부라든지 뭐 먹방 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규제라든지 그렇죠. 사실 다 여러 가지 서민 생활 경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뭐 탈원전 가지고도 공세를 좀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김병준 위원장이 처음에는 보수의 가치라는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로 예, 접근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국가주의도 물론 뭐 추상적인 표제이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더 국민의 실생활과 연결되는 걸 가지고 접근을 하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아마 좀 먹힌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조금 유감스러운 게 사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표현을 좀 의도적으로 많이 김병준 위원장이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과거에 보수층이 결집이 되는데 도움이 얼마나 될지 뭐 그 점을 노린 거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바른미래당 기사인데 하태경 의원이 바른미래당 대표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2년 후에 제1야당을 목표로 하겠다는 얘기를 일성으로 내걸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당권 도전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발표하신 분만 한 5분 정도 되시나요? 뭐 그 정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네, 분? 뭐 이미 발표를 하신 분들이 네 그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각 정당의 그 전당대회 이 당권에 도전하시는 분들 얼굴들을 보면 네. 이 각 당의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민주당의 3분을 보면 그 정말 이제 낯익은 얼굴들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것보다는 이제 경륜과 경험으로 좀 지켜야 되는 그런 게 중요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른미래당은 지금 대부분 좀 젊은 분들이 다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아직 재선에 젊으신 분이고 그래서 저희 바른미래당이 지금 이번 당권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숙제가 있을 텐데 예. 하태경 의원은 그 개혁 보수를 주창했던 바른정당 출신 인사로서 계속해서 이 보수 교체, 이 야권 교체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이틀이 앞에 달리는 것일 텐데 저희는 국민의당의 어떤 그 진보적인 그리고 중도적인 성격과 그리고 우리 바른정당의 이제 보수적인 성격이 지금 아직 정체성의 혼란이 약간 좀 남아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그 정확하게 뭔가 한 길로 가져가기에는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거는 정말 맞춰가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또 각 지역별 특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은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정말 좀 각 이슈별로 좀 선명한 색깔을 낼 수 있는 야당, 네, 정말 이 야당다운 공격성이 있는 그런 야당이 돼야 예. 또 그런 야당을 만들 수 있는 이번 당 대표가 나와야 바른미래당에 좀 계속해서 희망이 있지 않을까. 네, 그 여기 정도로만 보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선주 대표, 손학규 고문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출마 여부를 밝힌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좀 당에서 어떻게 좀
그러면 좀 흥행에 좀 도움이 될까요? 뭐 신구의 대결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또 흥행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그거는 뭐 출마 선언을 하시고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의당 관련해서는 지금 정의당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을 정의당 내부에서 이런 국민들의 기대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정의당 지지율은 지방선거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였고요. 예. 그래서 이미 우리 노회찬 의원께서 서거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11% 정도로 해서 자유한국당이라는 갤럽 조사에서는 동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한 2, 3% 정도 또 최근 한 1, 2주간 또 올라갔습니다. 사실 슬픈 지지율, 최근의 지지율은 슬픈 지지율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대가 반영되고 고인에 대한 추모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단단하게 또 노회찬 의원님께서 가지셨던 대중적으로 소위 투명 인간들, 우리 사회의 투명 인간으로 보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 곁에서 조금 더 가까이 그분들이 냄새 맡고 손잡으면 잡을 수 있는 정당으로 조금 더 단단하고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조문객들의 많은 장사진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는데요. 꼭 하나 여기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갈 거는 이런 국민들의 조문하고 추모하는 마음과 달리 일부 정치권에서 이 노회찬 의원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비하하거나 또는 우리 옆에 권성주 대변인 계시는데요. 노회찬 대표님 돌아가신 그날 가족과 사회에 대한 죄다. 주목하고 슬퍼하고 위로해야 할 대상은 노회찬 대표 돌아가신 부분이 아니라 마리논 장병들이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어요. 상당히 유감이고요. 저는 뭐 슬픔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픔 상한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로 상한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당일날 저희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의원이 마리논 장병들 다녀오셨거든요. 그 와중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꼭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 상당히 유감이고요. 자유한국당 출신의 이효선이라는 민선 사기 광명시장 이분도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트위터에 올리세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과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제 합니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문 행렬에 보이는 국민의 마음이 그게 전체 국민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자살은 죄가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북한 관련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또 올렸는데 윤경호 의원님 좀 내용이 또 굉장히 또 기대감을 또 갖게 하는 내용이니까 또 2차 회담 이런 또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8월로 당겨져서 추진된다는 얘기가 하나의 뉴스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트위터를 올렸던 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 편지를 보냈다. 이걸 백악관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북 간의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요. 지금 싱가포르에서 ARF, 다시 말하면 아시안 지역 포럼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서 종전선언 관련해서 지금 밀고 당기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종전선언이 덥석 채택이 될 수 있느냐. 그 이전에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이 뭔가 성의를 보여야 되고 그 성의를 미국이 만족할 만한 단계다 또는 만족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도 초입을 좀 더 진한 단계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그 와중에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트위터에 올린 것은 55구의 한국전쟁 당시에 실종자 및 사망자에 대한 유해 송환 때문이었죠. 이 55구의 유해가 원산에서 오산으로 와서 오산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8월 1일에 공식적인 행사를 마치고 하와이로 갔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편지를 보냈다는 거거든요. 이 종합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지금 미북 간의 이 비핵화 관련된 협상 후속 이행 조치가 얼마나 진전이 있느냐에 대한 평가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음 기사까지 한번 볼까요? 지금 해리스 미 대사가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한다면 비핵화에 대해서 상당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 얘기 선에서는 굉장히 좀 꼼꼼하게 보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북미 관계 그리고 특히 이 북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이 예민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은 오랫동안 이제 저희가 유엔의 존재 의미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그 싱가포르 공동선언 이후로 북미가 서로 어떻게 보면 조금 맞아가는 듯 하다가 또 다른 의견을 보이는 듯 하다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이것들에 대한 교착 상태가 좀 자신에게는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북한은 계속 자신의 입장에서는 풍계리도 폭파했고 굉장히 핵실험을 할 갱도나 이런 것들을 다 폭파했고 모든 예. 것을 기자들이 참관해서 공개를 하고 액션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고 그 선언문 공동합의문의 4번째인 유해도 이제 돌려보냈는데 입장에서 하나하나씩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데 미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만 김정은에게 우호적이고 나머지는 언론이라든지 뭐 매파라든지 뭐 다른 정치 민주당이나 뭐 이런 정치인들은 모두 트럼프에게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제재는 네. 풀 수 없다.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보여야 된다라는 이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이제 백악관 참모진들 또 이제 외교부의 입장에서도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종전 선언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할 거다라는 예상. 그리고 뭐 이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에 연연하기보다는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차분하고 신중하게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더 맞는 길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도 그리고 미국 언론도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이고요. 일일비하지 않아야 되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저는 동감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문제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행동 대 행동 원칙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가. 이게 미국의 시각인 것 같고요. 예. 기본적인 차이는 미국에서는 적어도 핵시설 리스트는 나와야 된다. 핵시설 리스트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북한에서 지금 비핵화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부분에 핵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오픈하고 걷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말은 비핵화하기 위해서 어떤 알려진 것들,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해도 하지만 예. 숨겨진 곳에서 핵이 계속 개발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본인 생각의 어떤 투명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핵시설 리스트를 밝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핵시설 리스트를 밝혀야만이 종전선언이나 심지어 어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유엔 제재 이런 것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합당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예. 특히 얼마 전에 미국 언론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ICBM을 여전히 개발 중이다. 예.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 관련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3일 아침의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